페이지 자체는 일단 38쪽을 펴세요. 38쪽을 펴시고 잠깐 안내를 좀 하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진도대로 나가는 바는 원래대로라면 28쪽부터 나가야 되는데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된 내용이 27쪽에서 37쪽까지, 28쪽에서 37쪽까지의 내용이 거의 다 업로드가 됐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 순서대로라고 하는 재생 목록 안에 순서를 배치해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화학 영역에서 따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는 38쪽인데 38쪽이 지금 중간고사 범위 안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필요 없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38쪽에 대한 제목은 써서 내용은 나가는데 이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연계성을 해서 중간고사가 좀 연계가 되도록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내용은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시험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방과후 시간이 거의 대부분 자습으로 운영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이제 몰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촬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다음 주 돼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뭐 방송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학생 한 명이 또 얘기했던 것도 있고 해서 저하고 이제 수업하면 제가 필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따라서 적었어요. 적었는데 수업을 하는 동안에 필기를 병행을 하면 저는 아무래도 주어진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나가야 되니까 필기가 쭉 말처럼 다 상세하게 쓰지를 않습니다. 됐나? 그래서 화살표라든가 기호라든가 뭐 약어라든가 혹은 한자어를 쓰기도 한자를 좀 몇 가지 그냥 쓰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물리량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용어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뭐 할 때? 비교를 할 때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높다, 낮다, 빠르다, 느리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있다, 없다. 그 다음에 이건 2단 분류죠. 3단 분류가 생기면 또 뭐가 생길 수 있노? 대중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이 많으면 많을 다자를 쓰고요. 됐니? 반대는? 네. 됐어요? 이렇게 되고 크기가 크다 그 다음에 작다. 됐습니까? 쉬운 거죠? 있다 없다 유무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다 느리다가 있는데요. 빠르다 느리다는 한자로 쓰면 더 복잡해요. 쓰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알았어? 그래서 빠르다 됐어요? 영어로 써줍니다. 이 정도 알잖아. 느리다 됐나요? 그 다음 높다 낮다도 한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경우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 간혹 화살표 높다 낮다의 표시는 상승한다,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런 말도 되겠죠. 됐나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 값이 있으면 뭐 중자가 들어가겠죠. 됐어? 그리고 제가 뭐 강박증까지 있는 건 아닌데 질량은 크다야 많다야. 네, 크다 작다로 얘기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높이는 높다 낮다. 됐어요? 하나 더 있네.
근데 높이라는 건 결국 길이 요소지. 그래서 길이라고 표현될 때는 이렇게 되고요. 길장자. 그 다음에 짧은 단자, 장단. 됐어요? 획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획이 쭉 쓰기가 편한 게 있고 빨리 써지는 게 있고 안 써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물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보충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만 물리에서는 물리량을 기호로 표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속도면 V, 가속도면 A. 근데 그 가속도 중에서도 중력 가속도면 G. 됐어요? 만유인력 상수는 라지 G.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또 거리는 R로 할 때도 있고 D로 할 때도 있고 S로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L로 할 때도 있어요. 됐어요? 길이적 요소는. 그게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에서는 그런 걸 세부적으로 다 익혀가지고 뭐 관계를 하는 거 설정을 하는 것보다 내용을 익히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번에는 좀 안 했습니다만은 좀 뒤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넘어가면 운동량, 충격량은 좀 계산식이 어쩔 수 없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계산식이나 이런 걸 표현할 때 말로 다 쓰려고 하면 너무 길어지죠.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약속을 해놓은 것 중에 방금 제가 쭉 설명했던 건 기호예요. 뭐라고? 기호. 기호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이 숫자 값으로 표현될 때가 있죠. 그러면 누구는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약 뭐 1.5인치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으면 1.5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놈이 있으면 한 5cm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센티미터로 표현하는 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뒤에 붙는 걸 뭐라 하노? 단위라고 하죠. 단위의 어떤 활용에 대한 것도 좀 되면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과 방향으로 진행하는 학생은 우리나라에 이게 좀 문제점인데 살아가면서 단위는 실제로 좀 쓰죠. 뭐 할 때? 물건 사고 팔 때부터 시작해서 돈도 단위로 설정이 되고요. 단위에 대한 게 몸에 좀 배어 있는 게 좀 괜찮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있지 않나? 너 고기 먹는 거 좋아하지? 예. 식당에 갔는데 어떤 곳에 가면 1인분 해놔놓고 뭐 같은 갈비살인데 1인분에 22,000원도 있고 37,000원도 있고 그러면 단순히 그게 고기의 질로만 결정되느냐? 그게 아니고 자세히 보시면 그램으로 표시했는데 180g일 때도 있고 150g일 때도 있고 220g일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옛날 좀 오래된 집으로 가면은 뭐 반근, 한근 이래 표시해 놨잖아요. 그죠? 예. 또 정육점 여러분들 심부름을 갈 때 어떤 정육점 아저씨는 그램수로 하지 않고 근으로만 하는 아저씨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쌀은 요즘 이제 봉지에 담겨서 나오는데 요즘 이제 그런 어른 없겠죠. 뭐 10kg짜리 하나 사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겠습니다만. 뭐 한 말 사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시는 거는 또 전부 다 부피 단위죠. 리터, 밀리리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요즘 세상이 좀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좀 들어가고 나면 분명히 이렇게 몸 관리하는 사람 생깁니다. 운동할 때. 피트니스도 좀 하고. 됐어요? 그때 꼭 따지는 게 뭡니까? 칼로리 따지잖아요. 근데 칼로리를 몇 그램 태웠을 때 그러니까 질량으로 환산을 할 거냐 아니면 리터로 부피로 환산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반에 그걸 잘 모르면 자기가 통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하지 않으면 칼로리 계산 잘못해가지고 계속 운동도 하고 적당한 칼로리라고 처먹었는데 몸이 풍선이 돼 간다거나 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면 갑자기 어린 나이에 고혈압과 당뇨로 졸라 고생하거나.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단위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는 몸에 익숙하게 익혀놓는 것이 남들보다 좀 효율적인 삶으로 시간 낭비를 좀 덜 하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페이지는 38쪽 펴놓으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실제로 앞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교과서로는 39쪽인데요. 제목은 화학결합이 형성되는 까닭입니다. 근데 이게 주기성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뭐냐면 화학결합이 있다는 것은 화학결합을 하는 원소가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모든 원소가 다 화학결합을 하나? 안 하거든요. 그럼 화학결합이라는 건 잘 들어. 모든 원소가 원자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뭐라고 가정하자고? 원자 상태로 가정하고 원자 상태로 내가 놔뒀어. 지금 이 공간에다가. 근데 그 중에는 원자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뭔가로 뭐 한다? 변화하는 놈이 생기더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변화하는 놈이 많을까? 가만히 있는 놈이 많을까? 변화하는 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예요. 변화 안 하는 놈들을 먼저 한 군데로 쫙 몰았어. 됐어? 그 다음에 변화하는 놈들 중에 이제 패턴이 비슷한 놈들끼리 모은 거예요. 됐니? 그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세알해 봤어요. 됐니? 그래서 양성자 개수 중에 제일 적은 놈부터 해가지고 그룹별로 나눠 놓은 게 주기율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율표라는 거는 결국 일단 무슨 순서에 따라서 배열했다.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은 했어요. 됐니? 그런데 같은 종족, 같은 패턴을 가진 놈을 같은 종족으로 그룹으로 묶은 거예요. 됐니? 그게 말 그대로 같은 족으로 세로줄로 묶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원자 번호 순서대로 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패턴이 넘어갈 때마다 다음 줄 넘어갈 때마다 뭔가 생기는 공통성이 생기는데 그러한 공통성, 그 반복돼서 나타나는 성질을 주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패턴. 한번 돌았어, 순환. 그 다음에 2주기라는 거는 다시 그 패턴이 두 번째로 도는 거. 그 다음에 3주기라는 거는 세 번째로 또 그 패턴을 도는 거.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족으로 분류했을 때 공통점은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어요. 뭐라고? 원자 상태일 때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자가 원자 핵 주변에 배치될 때, 놓여져 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놓여 있는 게 아니고, 특정 위치에 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어떤 일종의 궤도를, 궤도를, 뭐 인공위성 궤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무형의 그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칭합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소의 화학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걔가 그대로 있지 않고 다른 놈으로 변화하는 성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화학에서 변화라고 하면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반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쭉 그거를 그 성질대로 놓고 보니 아까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반응하지 않고 원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놈들이 전부 18쪽에 배열되더라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간에 반응을 일으키더라 이겁니다. 됐나? 몇 쪽부터 몇 쪽까지? 1쪽부터 17쪽까지는 반응성이 있어요. 됐니? 그럼 18쪽은 반응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결론.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까닭은요.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놈은 이거를 안정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
에너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럼 나머지 놈들이 변화하는 이유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 안정해지려고 변한다. 그거를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찍은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배치를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전자 배치를 변하기 전에 전자 배치를 보고 변하고 난 다음에 전자 배치를 봤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어떤 변화를 하건 1쪽에서 17쪽의 원소가 원자 상태로 있다가 뭔가 변했잖아. 변하고 난 이후에 전자 배치가 뭐처럼 되더라? 18쪽의 전자 배치처럼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변화를 통해서 누구처럼 자꾸 변하려고 한다? 18쪽처럼 되려고 한다라는 것은 18쪽이 가장 어떤 거다? 안정한 상태구나. 적어도 이 뭐 지구 안에서는. 됐어요? 또 우주 밖으로 나가거나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됐나? 그러나 거의 대부분 뭐 성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화학 결합이 생기는 까닭은 결국 결합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결합을 통해서 뭐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안정성을 확보한다라는 말은 뭐처럼 되고자 하는 거다? 첫 번째 주어 전자 배치가 몇 쪽 원소들처럼 18쪽 원소들처럼 배열되고자 하는 경향. 됐어요? 됐습니까? 이때 이 변화나 반응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한 가지라고 얘기해도 돼. 이거는 한 가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하겠습니다. 됐어요? 첫 번째 1쪽에서 17쪽까지는요 18쪽처럼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온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이온은 뭐죠? 이온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원자 또는 분자, 즉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인 원자나 분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일부 잃어버리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서 추가적으로 전자를 얻어서 잃어버린 놈은 이제 전자 마이너스를 뺀 거니까 플러스 값이 남겠죠. 그래서 플러스를 띠게 되는 양이온으로 변하거나 또는 음전하를 띠게 되는 음이온으로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 상태일 때 전자 배치는 무엇으로 우리가 대략 얘기할 수 있냐면 전자의 전체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됐니? 전체 개수는 원자 번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런데 얘가 원자 상태이면서 가장 또 바닥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기준 상태. 기준 상태로 배치가 될 때 수소는 전자가 몇 개고? 한 개잖아. 근데 수소도 껍질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어요. 전자가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수소가 어떤 에너지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가장 기준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는데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배치를 가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껍질은 무한대로 있어요. 뭐라고? 일단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껍질을 보통 K 껍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왜 그렇게 정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그 정한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그래서 순서대로 두 번째 껍질은 L, M, N, O, P, Q, R 이렇게 해가지고 Z까지 갔는데 알고 보니까 무한대더라는 거예요. 더 있더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이건 정확치 않습니다. 제 기억에는 KK 껍질, 그다음 KL 껍질 이런 식으로 다시.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 시절에서 지나오면서 이제 양자수 개념이라는 게 도입되면서 양자역학에서 양자수 개념이라는 게 나오면서 제일 안쪽 껍질을 그냥 1번 껍질 알겠어요? 그 다음 순서대로 2번 근데 small n을 씁니다. 뭘 쓴다고? 반드시 그냥 1이라고만 쓰는 게 아니고 small n은 1껍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두 번째 껍질은 n은 2껍질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있다? N은 무한대까지 있는 거예요. 됐어요? 됐나? 그러면 항상 전자는 바닥 상태일 때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는 기억할 게 K, L, M, N까지만 알면 되거든요. K 껍질은 전자를 아무리 우겨 넣어도 2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몇 개? 네. 그 다음부터는 전부 8개씩 들어가요. 몇 개씩?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자. 수소는 무슨 껍질에? K 껍질에 전자가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헬륨은요? K 껍질에 2개가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리튬은 K 껍질은 2개 다 채웠고 1개가 남으니까 L 껍질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베릴륨은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2개. 그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17쪽인 플로리는 9번이죠. 9개란 뜻이지. 그럼 K 껍질에 몇 개? 2개, L 껍질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7개가 찬 상태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네온은 2, 8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나트륨은 2, 9가 아니고 2, 8, 1이 되고. 맞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했을 때 보세요.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모든 쪽을 생각할 것 없이 제가 초반에 그 다른 모교반 강좌에서 얘기했는데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8쪽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3족에서 12족은 빼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1, 2, 13, 14, 15, 16, 17, 18인데 10의 자리 숫자를 무시하면 1, 2, 3, 4, 5, 6, 7, 8이 돼요. 됐나? 그런데 보면 수소는 몇 쪽? 1쪽이죠. 그 다음 밑에 누구? 리튬, 그 다음에 밑에 나트륨, 칼륨인데 안에 몇 개가 있든 간에 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에는 반드시 몇 개가 있다. 1개가 있더라는 거죠.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최외곽 전자에 따라서 에너지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원자과 전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 그래서 1족은 원자과 전자가 얼마? 1이에요. 그럼 2족은 2, 13족은 3, 4 해가지고 18족 되면 에너지가 안정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제로가 돼요. 됐니? 됐어요? 최외곽 전자는 몇 개고? 18쪽은 8개예요. 헬륨만 2개고. 됐어? 그럼 아까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이온이 되는 걸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쪽을 예를 들겠습니다. 1쪽은 나트륨을 예를 들까요? 나트륨은 안쪽에서부터 2, 8, 1이거든요. 그럼 얘가 18쪽처럼 되려면 2가지 중에 하나지. 뭐? 7개를 빨아 당겨서 2, 8, 8을 만들거나 1개를 튕겨내서 2, 8로 존재하거나. 됐어요? 어느 게 쉬울까? 1개 튕기는 게 쉽죠. 그래서 걔는 안정화는 돼야 되겠고 가장 간단한 방법 전자 1개만 잃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1쪽은 몽땅 공기 중에 놔두면 원자 상태로 내가 보관해놨다가 공기 중에 놔두면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전자 1개씩을 잃어서 플러스 1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반대로 17쪽은 1의 자리 숫자가 7이지. 그러면 최외곽 전자수가 7개고 원자과 전자가 7이 됩니다. 맞나? 그럼 걔가 18쪽처럼 되려면 1개를 얻거나 아니면 7개를 쭉 털거나. 맞나? 얻는 게 쉽다. 예. 세상에는 분명히 뭔가 잃어버리는 새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쪽처럼 1개 잃어버린 놈이 있으면 그걸 주워 먹어가는 놈은 누구다? 17쪽이 주워 먹어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둘이가 결합하는 거야. 가까이서.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17쪽은 1개 더 얻은 거니까 항상 마이너스 1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순서대로 2족은요. 2개 튕겨내고 플러스 2가 될 거고 16족은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13족은 플러스 3이 되겠고 3개 털어서 15족은 3개 얻어서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여기서 질문. 1족, 2족, 13족 중에 1족이 이온이 되기 쉽겠습니까? 2족이 되기 쉽겠습니까? 3족이 쉽겠습니까? 13족이 되기 쉽겠습니까? 똑같이 잃어버리는 거라면 적은 숫자를 잃어버리는 게 어때요? 훨씬 더 잘
변하겠지.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예요. 18쪽을 제외하고 뭘 제외하고? 18쪽을 제외하고 변화하는 경향은 주기율표 가운데에서부터 양 사이드로 갈수록 어떻다? 반응성이 커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비금속 중에서는 17쪽이 반응성이 짱이고요. 금속 중에는 알칼리 금속 1쪽이 가장 짱입니다. 됐나? 그러면 그 논리로 쭉쭉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 누구? 14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4개를 털어도 되고 4개를 얻어도 되고 결론 둘 다 안 하는 거예요. 얘는 공유 결합으로만 갑니다. 뭐로만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네. 변화한다라는 게 이온으로 변하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화학 결합이라는 걸 통해서 또 변할 수 있는 방식이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온이 되건 화학 결합이 되건 최종 목적은 뭐다? 그게 뭐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18쪽의 배치를 갖게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 거. 화학 결합은 딱 3종입니다. 몇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다?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있다?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무슨 결합? 뭐가 있다? 공유 결합. 이 중에 여러분들이 배운 결합도 있죠? 뭡니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은 중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들어본 적 없나? 없어? 아, 내가 착각할 수도 있어. 2015 개정은 중학교에 저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너 개정 전에 2009 개정 있죠? 2009 개정. 거기에는 이게 중학교 과정에 내려가 있더라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 방송에. 나가도 돼, 씨발. 고등학생도 어려워가지고 막 허벅대는 걸, 물론 고등학생이라고 다 잘난 건 아니죠. 중학생이라고 다 못난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참, 아유, 나 화학 전공자도 아니지만. 우리 학교 이상한 쌤하고 같이 욕 졸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 미친 거야. 그러시더라고. 간만에 의견이 통일됐었는데. 일단,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제 이거 무조건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잘 들어요? 이상한 쌤은 이거 오리지널로 다 물어봅니다. 됐니? 그러니까 기말고사 때는 진짜 긴장 빡 해야 되는 거야. 긴장 빡 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들 지금 내신 범위로 얘기하면 기말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새로운 내용을 얘기했나 아니면 중간고사 범위 얘기를 하더나. 계속 얘기한 건 중간고사 범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차라리 이게 더 잘 된 거야. 이 39쪽에 보세요. 가운데 그림에 전자배치 그림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비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겠어? 그래서 제가 학년 초에 닥치고 일단 뭐를 외워라. 그렇죠. 원소 기호와 주기율표를 20번까지는 내가 눈 감고도 주기율표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려주지 않더라도 자, 잘 생각해봐. 나트륨이면 그러면 머릿속에서 나트륨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고 전자 배치가 머릿속에 뜰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요령을 하나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족번호의 1의 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족번호의 1의 자리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최외곽 전자수. 원자과 전자. 알겠어? 그럼 가로줄은 뭘까요? 주기의 껍질의 수. 뭐라고? 무슨 상태일 때? 원자 상태로, 바닥 상태로 존재할 때. 됐습니까? 그거 2개만 좀 알아놔도 나중에 좀 하기 편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래 되는데 아마 기말고사 때는 이거 2개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됐니? 일단 기본만 얘기해 줄게요. 왜 껐을까? 실제 내용은 안 합니다. 금속 결합이란 말은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금속은 공기 중에 가만 내비두면
산소라고 하는 엄청난 반응을 졸라 잘하는 새끼가 와가지고 자꾸 전자를 빼들어 갑니다. 됐니?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금속들이 나름대로 전자를 안 뺏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순수한 상태일 때, 호돈소 물질일 때 저끼리 결합합니다. 됐나?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죠. 그 결합을 뭐라고 한다?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데 금속 결합의 메커니즘은 1학년 때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금속 결합은 누구만 하는 거다. 누구만 하는 거다. 금속 원소만 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온 결합은 반드시 무슨 원소와 금속 원소가 변신한 뭐와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가 변신한 누구? 음이온 간의 전기적인 결합입니다. 됐니? 그리고 만들어지고 나서 뭐하고 나서? 만들어지고 나서 이 전기값은 반드시 빵이 돼야 됩니다.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반드시 누구끼리다? 무슨 뭐끼리? 비금속 원소끼리 뭐를? 체외각 전자를 나누어 가지면서 이루는 결합입니다. 됐어요? 됐니? 지금은 적어놓고 나중에 기말 때 써먹으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대놓고 요령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말고사 팁 한 개 알려줄게. 알겠니? 오늘 이거는 지금 촬영한 지 꽤나 시간이 지났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봐야지 하고 볼 때 끝까지 보기가 어떨까? 힘들겠지? 안 보는 놈이 많겠지? 그것이 성적을 좌우할 수 있어요. 끝까지 버틴 놈이 집에 가서 본 놈이 이기는 거야. 바꿔 얘기하면 이 수업 안 듣는 놈 중에 유튜브 보는 놈도 이제 진짜 핵심이 될 수 있는, 정말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는 지금 나오는 거예요. 됐나? 잘 봐.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뭐고? H2O죠. H2O를 이루고 있는 화학결합은 이온결합일까요? 공유결합일까요? 왜요? 전부 비금속이니까. 됐나? 됐나? 그러면 물 분자는 공유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운 놈하고, 맞아? 요거를 외운 놈하고 누가 좀 더 다양하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걸 외운 놈이죠. 그러려면 뭐는 외워야 될까? 1번부터 20번 중에 해당하는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구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일단 이름은 화합물인 경우에, 뭐인 경우에?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을 했잖아. 그 결합은 이온 결합일 수도 있고 공유 결합일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 기본 방식은 항상 뒤에 거를 숫자대로 먼저 불러주고 앞에 거 불러주면 돼요. 됐니? 그래서 항상 금속이 제일 뒤에 불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쟤는 이름이 산소, 수소가 결합돼 있지. 뒤에서부터 치면 수소, 산소잖아. 근데 보통 화합물일 때는 소자를 뺍니다. 그래서 앞자만 나오면 수산, 그리고 소자 지우고 화자 붙이거든. 수산화, 앞에 거 마그네슘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기본적인 패턴을 아주 정확하게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그냥 이해를 하고 있다면 웬만한 거 읽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어. 자,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나는 저 수산화 마그네슘으로 부를 줄 모른다 치더라도 됐나? 저기에 구성된 원소가 마그네슘이고 수소고 산소인 것만 알아도 쟤를 이루고 있는 결합은 알 수가 있어요. 뭘까요? 왜요? 주의해라. 요렇게 결합하는 데는 이온 결합이에요. 됐니? 근데 조심해야 돼. 얘들 둘이 이루고 있는 결합은. 그렇죠. 공유 결합이에요. 됐나? 끝났어요. C6H12O6 얘는 뭘까요? CHO 전부 뭐고? 비금속이에요. 금속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슨 결합? 공유 결합. 이게 뭔데?
잠시만요. 포도당이에요. 공유결합. 자, 모르는 거 또 얘기해 줄게. 얘는 뭘까요? 무슨 결합일까요? 아, 무슨 결합일까요? 이름을 물어봤나 내가? CHCOOH잖아. 전신에다 뭐고? 비금속이네요. 뭐고? 공유결합이네요. 얘는요? 이름은 몰라. 근데 들어가 있는 원소는 내가 알아. 뭐가 등장했어? 금속이 있고 비금속이 하여튼 한테 묶여있네? 무슨 결합? 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중요하노? 그렇죠. 주기율표만 진짜 미친 듯이 한 100일을 닦아고 완성하면 내가 장담합니다. 2학년 3학년에 나오는 화학1, 화학2 있죠? 그치? 여러분들이 생자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어만 봐도 70%는 맞춰요. 주기율표를 주무르는 자는. 아주 세부적으로 별도로 나오는 규칙 외에는 결국엔 저 언어, 어떤 화학적 언어의 소통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전공이 뭔데? 그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화학을 공부했을 거 아니야. 나 솔직히 고등학교 때요. 화학 처음엔 좋아했어요. 근데 요런 거 있지. 탄소화합물 나올 때 졸라 복잡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자기 말만 들으면 졸라 쉽대.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실제로 그랬어요. 탄소화합물은 결합 물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단백질만 해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 탄소화합물 문제가 그때 당시에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20문제라 하면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요. 근데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3학년이 되면 화학생들이 그렇게 했어요. B4 용지 있지. 앞뒤로 빡빡하게 한 5장 정도를 탄소화합물 그냥 물질, 이름, 화학식 그것만 적어서 줘요. 그래서 진짜 수능 치기 전에 미친 듯이 외웠어요. 근데 결론은 그 안에서 3개인가 나왔어요. 어때?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안 들겠나? 근데 굳이 그쯤 되니까 나도 이해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어차피 시험 다 쳤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 가니까 나는 뭐만 하는데? 지구화학만 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지구화학 안에도 화학적 요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화학을 다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최고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면 하게 된다는 거야. 학원에 나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지구화학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차례대로 물리가 지구화학하고 제일 가까우니까 물리부터 하고 그 다음 화학을 다시 건드렸어요. 건드리면서 내가 공부해보니까 그때서야 내가 무슨 약점이 있었느냐. 기본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먼저 외우긴 외웠어요. 주기율표나 이런 원리, 주기율표에 섞여있는 어떤 내용 이런 거는 외웠는데 확실하게 안 외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뒤에 가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결국 내가 다시 해보니, 가르치려고 생각해서 해보니 결국 뭐를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주기율표와 그 안에 있는 논리만 정확하게 마스터를 하면 웬만한 화학적인 거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자기가 앉아서 공부할 때 이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물론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연습량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1시간 거의 꽉 채워서 오늘 방송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는 39쪽에서 일단 얘기한 거는 제가 40, 여러분들 믿지 않겠지만 43쪽까지 얘기 다 한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공책 필기 노트는 지금 정확하게 안 한 거야. 알았어? 오늘 탈 필요가 없잖아. 이거 언제 하면 돼? 너 시험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방송할 때 한번 쫙 정리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 했는 얘기 중에 거의 반 이상은 뭐에 도움이 되는 거다? 사실은 앞에 어디죠? 35쪽부터 37쪽까지의 내용에 대한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아무쪼록 공부하실 때 화학은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선생님이 누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한 선생님이 사실은 핵심을 찝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수행평가 해봐. 계속 주기율표만 때려. 1학기 내도록. 알겠어요? 2학기 되면 또 딴 거 있어. 산어학원. 알았어? 그건 또 별도의 룰이에요. 뭐라고? 그것도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룰이 한 3가지 되거든. 그것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어떻게,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떻게 돼? 해놓으면 2학기 때 그냥 쭉 가는 거야. 쉬운 거야. 알겠습니까? 주말 잘 보내십시오.